그 AI에게다 다케시마가 어느 나라 땅이냐 물어보면 일본 땅이라 그래요. 각 국가의 정체성에 문제가 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10년 후에 1600조짜리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중국, 한국 세 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중동에 있는 나라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 나라들이 고민이 뭐냐면 중국은 중국대로 좀 무섭고 한국 정도면 미국이 2021년 3월에 NSC AI라는 국가안전보장이사회인데 AI 파트예요. 조직이 만들어진 건 그 이전이고 거기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NSC AI의 총의장이 전 구글 CEO인 에릭 슈미트가 의장을 하면서 보고서를 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향후 미국이 세계 1위 국가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주든 반도체, 그다음에 생물학, 헬스케어 뭐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국방도 포함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기재는 AI가 있다. 그래서 이 AI 기술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고, 왜냐면 중국이 엄청나게 빠르게 따라오니까 그 AI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극도로 올려야 우리가 중국에게 따라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고 그 보고서대로 지금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만큼 이 AI라고 하는 기술이 특정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전기, 인터넷 같은 완전히 기반 기술화 되어가고 있는 거죠. 기반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종속되느냐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기반 기술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아까 데이터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라는 게 각 지역의 문화, 사회 규범, 가치관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AI도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글로벌 빅테크가 만든 영어 문화권 편향된 AI를 우리가 그 기반으로 쓰면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데 글은 한국어인데 읽어보면 영어 문서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단적인 얘기가 이런 겁니다. 지금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 만든 AI들에 대해서 다케시마가 어느 나라 땅이냐 물어보면 구글 바드나 챗GPT는 분쟁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분쟁 지역이다. 분쟁이 있다. 그게 왜 분쟁 지역이에요? 우리 거지. 일본이 우기는 거지. 왜냐하면 영어 문서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엔트로픽이 만든 클로드한테 물어보면 클로드 2입니다. 버전. 최신 버전이에요. 다케시마 일본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학습을 그렇게 시켰으니까. 라마 말씀드렸잖아요. 라마2. 라마2를 가지고 최근에 국내 모 스타트업에서 한국어 데이터를 훨씬 더 추가적으로 학습을 막 시켰습니다. 그러면 라마2는 꽤 괜찮은 생성 AI라서 한국어를 더 학습시키면 당연히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올라갔겠죠. 근데 그 AI에게다 다케시마가 어느 나라 땅이냐 물어보면 일본 땅이라 그래요. 한국어 학습을 해도 모든 것들을 다 학습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AI 학습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범용 AI를 만들기 위한 초벌구이 학습이 있고요. 우리는 이걸 육수를 끓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육수가 잘 끓여졌으면 요리를 하는 게 있죠. 요리하는 과정을 추가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용어로 파인 튜닝. 근데 사전 학습 단계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라마 같은 경우는 한국어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에서 비중이 0.06% 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정도만 해도 한국어 글을 쓸 수 있는데 그 글에 담긴 내용은 그냥 영어 문화권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 문화권이 아닌 모든 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 빅테크의 종속이 아니라 영어 문화권의 종속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세계의 문화 다양성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고 각 국가의 정체성에 문제가 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기반 기술인데 다가 컨텐츠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편향이 되어 있다. 그러니 당연히 이거는 뭐 국수주의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죠. 경제적인 관점도 있어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10년 후에 1600조짜리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1600조짜리 시장에서 자체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파일을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해외 진출도 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사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 달라붙고 있는 거고 투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지금 모바일 생태계처럼 앱만 만들면 되게 콩고물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중국이 AI의 특성이 좀 있어요. 뭐냐면 AI 업계는 인공신경망 중심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런 인공신경망 연구하는 리딩하는 그룹들이죠. 좀 선도하는 그룹들의 가장 기본 철학이 뭐였냐면 우리는 연구 내용을 최대한 다수에게 공개를 하고 그렇게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좀 더 한계점을 좀 해결하는 거를 좀 더 얹고 그리고 또 새로운 모델들을 그 사람들이 또 공개를 하고 또 그 논문이나
소스 코드, 프로그램 코드를 보면서 거기에 좀 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걸 또 얹어서 또 공개를 하고, 이런 공개 공유의 철학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물론 그 레시피 100% 다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80~90%는 공개가 막 되니까 방법은 다 공개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 중국은 방법은 다 공개가 되니 데이터는 중국 정부의 어떤 통치와 관련된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 구축과 활용이 굉장히 용이할 거잖아요. 그러니 공개되어 있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이 축적한 데이터로 막 학습을 했더니, 특히 정부 체제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인식기술, 시각인식 기술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해서 뭐 행동인식 혹은 안면인식 이런 거는 사실 중국이 더 잘해요 지금. 뭐 전반적인 AI 능력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좋지만 중국에는 어디가 있고? 대표적인 기업들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이런 기업들, 그리고 아이플라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듣기로 중국은 전국에 4K CCTV가 쫙 깔려있다고 얘기를 해요. AI 개발에 너무 활용이 돼. 그 학습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AI가 있어요. 그럼 사진을 딱 AI한테 주면은 파일 로딩을 할 거잖아요. 로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공신경망이란 거를 쭉 이렇게 입력을 주면은 마지막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맞추게 돼요. 혹은 수많은 사람들 사진이 있어요. 뭐 10,000명이다. 그러면 이 입력된 사진이 어느 사람이랑 같은 사람인지를 이렇게 딱 매칭을 하는 것들을 학습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답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 얼굴 주고 이 사람이 누군지 답도 주고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은 남자야, 이렇게 생긴 사람은 여자야를 계속 학습을 시킵니다. 입력을 주고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통해서 이렇게 뇌로 가가지고 뭔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입력된 사진은 남자다, 이 입력된 사진은 여자다, 이걸 막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대충 아무 사진 줘도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학습입니다. 그 학습 과정에서 무슨 일이 나냐, 사진을 넣고 처음에 너 맞춰봐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라고 예측했는데 여자로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리면 연결선에 고유의 값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걔들 조금씩 바꿔요. 또 사진을 보여줬는데 틀렸다. 그럼 또 값을 또 바꿔요. 맞췄다? 그럼 안 바꾸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는 어지간한 사진 넣으면 남자, 여자는 다 맞추게 되는 값이 만들어져요. 그게 AI 모델을 학습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 한 10만 개 정도의 단어 사전이 있어요. 그 안에서 꺼내와가지고 이 자리에 무슨 단어가 들어올지 맞추기 하는데, 처음에 나중에 틀려요. 틀리면 틀렸으니까 또 값들을 바꿔요. 그걸 한 수천억 번 하면 잘 맞추게 돼요. 그러면 얘는 글을 잘 쓰는 AI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러면서 사람들 얼굴, 개인의 얼굴들 이런 걸 학습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중국은 요즘은 나름 또 빡빡하게 해놓긴 했는데 그건 기업 기준인 것 같고 학교에서 하는 걸 또 다르게 운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하거든요. 요거는 랭킹을 매기는 몇 가지 세계적인 리포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옥스포드 리서치가 톨토스 미디어 그룹이랑 같이 매기는 랭킹이 있는데,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6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 6등. 다양한 분야로 해요. 뭐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상업화,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인프라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6등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고대 AI는 조금 다릅니다. 초고대 AI는 애당초 초고대 AI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이걸 활용하는 많은 스타트업들, 그리고 사용자 해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생태계가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한국 세 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초고대 AI에 한정하면은 3등 정도로 보시면 돼요. 미국, 중국을 떼놓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AI는 결국은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인재, 인프라, 데이터입니다. 인프라는 아까 말씀드린 뭐 GPU 이런 거라고 봐야 되고, 인재는 인구수가 적으니까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솔직히 뭐 이공계 잘 안 가기도 하고 절대수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있는 분들은 또 역량은 또 개별적으로 되게 뛰어나긴 합니다. 진짜 짠해서 되게 잘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데이터가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물론 미국, 중국이랑 비교는 좀 어렵지만 다른 나라들 대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잘 축적이 되어 있고, 이 데이터가 한국 고유의 어떤 문화나 사회 규율, 규범, 가치관들이 포함된 양질의 컨텐츠 데이터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유럽이 초고대 AI를 거의 못하고 있는 이유, 일본이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거든요. 학습할 데이터가, 고유의 데이터가 축적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될 수 있었냐? 네,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거기서 나옵니다. 네이버가 어쨌든 20년 동안 검색 엔진 시장을 지켜왔죠. 구글 검색 엔진에 비해서 위기나 아니나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20년 동안 지켜오면서 검색회사가 컨텐츠 플랫폼 회사로 더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인, 카페,
블로그,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축적해 놓은 문서들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있었던 덕분에 자체적인 초거대 AI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또 플랫폼이 중요한 거는 데이터 축적도 축적인데 AI를 만들었잖아요. 연구소도 아니고 만들고 땡 하면 안 되잖아요.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로 어떤 가치를 만들 거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플랫폼이. 그 플랫폼의 여러 서비스들의 초거대 생성 AI가 녹아 들어가서 훨씬 더 사용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 좋은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대충 몇 위? 일본은 그냥 AI 순위 기준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옥스퍼드 리서치와 토르토스 미디어 기준으로 하면 12위입니다. 전반적으로 순위가 한국보다 대부분 다 낮고 초거대 AI 기준으로 보면은 거기는 큰일이죠. 실제로 저희가 라인과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일본 정부가 오픈 AI와 협업을 통해서 같이 공공 초거대 AI를 활용하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몇 달 전에.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 초거대 생성 AI 기술은 그냥 종속이 되면 안 된다. 이 기술은 반드시 내부적으로 자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소프트뱅크가 초거대 AI를 만들겠다고 하니 거기서 2천억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소프트뱅크가. 그랬더니 일본 정부가 우리가 550억을 보조금을 해줄게 하면서 밀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일본 사람들끼리 만들어야 돼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중요한 기술로 보고 이제 따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사람들끼리 그렇죠. 저희는 네이버는 네이버 안의 기술자, 연구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 그리고 LG나 SKT나 카카오나 KT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조금씩 전략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발표한 걸 보면 SKT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오픈 AI나 엔서로픽에서 만든 것도 함께 쓰겠다. 멀티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KT도 비슷한 전략인 걸로 알고 있고 카카오도 비슷한 전략인 걸로 알고 있어요. LG랑 저희는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거. 왜냐면 자신이 있으니까. 성능에 자신이 있으니까.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할게요. 우리 본진에 폭탄 드랍이 떨어졌어요. 구글 오픈 AI 폭탄 드랍이 떨어졌어요. 본진 비우고 서로 엘리전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본진 잘 맞고 영상실을 가는 게 맞나요? 본진 맞고 영상실 가야죠. 지금 본진 막는 걸 하고 있거든요. 성공 방정식을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영상실을 가려면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서 영상실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한국 시장에서 첫 번째 한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AI와 그 AI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 자체 서비스, 네이버 내에 있는 서비스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앱들과 연계하는 것, 이 생태계를 만드는 성공 경험과 성공 방정식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 잘하는 데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잘하는 데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성공 경험이 쌓이면 같이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고, 이 초거대 AI를 갖고 싶지만 만들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데이터 문제일 수도 있고 기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가서 초거대 AI를 만들려면 데이터는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고, 잘 만들어졌는지 못 만들어졌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굴려보니까 어떻게 협업을 하면 되는지, 공공 영역에서는 AI를 어떻게 적용하면 성공적으로 공공 영역에서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다 알려줄게. 대신에 같이 만들자. 데이터 구축하는 거는 어차피 당신들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노하우를 알려주마. 그게 알아버릴 수도 있고 동남아시아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잘 쓴 글인지 못 쓴 글인지 평가하기 힘들잖아요. 평가는 너네가 해. 그런 거 할 수 있고, 각 지역 문화별로 더 중요한 서비스가 있고 더 인기 있는 서비스가 있고 우리랑은 달리 덜 인기 있는 서비스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요는 해당하는 국가들이 훨씬 더 잘할 거란 말이죠. 그거를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한국어랑 영어랑 코드랑 학습시킨 AI 모델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외국어의 글로벌 빅테크 도움 하나도 없이 생태계까지 만들어 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을 들고 거기 가서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걸 같이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 누구냐? 중동 있는 나라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 나라들이 고민이 뭐냐면, 필요는 한데 미국 빅테크들 걸 쓰면 그냥 있는 거 써라 느낌이니까 종속이 될 것 같고, 이거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으니까요. 중국은 중국대로 좀 무섭고, 한국 정도면 쟤들이야 미국이랑 중국이랑 다르니까 그래도 확 쓸리진 않을 자신이 있고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주 시장은, 그러니까 북미 시장이죠. 북미 시장 파이 굉장히 큰데 거기는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캐나다에 있는 와패드라고 해서 세계 최대 웹 소설 플랫폼을 저희가 인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포시마크라고 해서 일종의 중고거래 커뮤니티 서비스인데, 그 중고거래라는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건데, 그것도 저희가 인수를 했어요. 이 두 개의 플랫폼 아랫단에 초고대 생성 AI가 붙어가지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혁신을 만드는 것들을 하면, 구글이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랑 직접 경쟁을 안 해도 저희 포지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북미 시장의 전략. 그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고대 AI는 클라우드랑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러니 클라우드 수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글로벌에서 클라우드의 경제적인 효과, 그 다음에 초고대 AI의 경제적인 효과, 거기에 플러스 우리 스타트업들도 같이 움직이니까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효과까지 다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보면 해외의 어떤 투자 금액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고, 최근 들어서 API, 그러니까 외부에서 호출해서 하는 기준으로 가격이 잡히고 있긴 한데, 챗GPT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코파일럿, 오피스 프로그램 코파일럿은 한 달에 $30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어떤 밸류를 붙여가지고 어떤 가격을 받을 거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단순 AI 자체는 거의 제로 마진으로 술을 말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어떤 기능을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렇게 제공할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막 천차만별 뜨겠죠. 이제 세상에 없던 물건이 나온 거라 가지고요. 일단 국내에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성 AI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기 시작한 거는 작년 여름 정도부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챗GPT가 나온 게 작년 겨울이잖아요. 이제 1년 남짓 정도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성공을 한 사례가 없어요. 이제 그걸 만들어 보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저희도 이렇게 막 달리기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이 AI를 만들고 어떻게 그 만든 AI를 가지고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만들 거냐에 대한 성공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모델 관점에서 보니 이 성공 방정식에 필요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AI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걸로 실제 비즈니스 B2B에서 여러 가지 성공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하이퍼클로바 X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초고대 AI입니다. 그러면 스타트업들에게 먼저 써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7월 달부터. 그럼 이 스타트업들은 챗GPT도 연동을 해보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팜도 연동을 해봤는데, 팜2도 거기서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를 저희 하이퍼클로바 X를 연동을 해보니까 품질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챗GPT도 그렇고 구글 바드도 그렇고 한국어를 잘 쓰긴 하지만, 뭔가 나의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이 국어 문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럼 지문도 만들어야 되고, 지문 가지고 문제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AI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거기서 챗GPT나 팜을 가지고 연동을 해봤는데, 지문 품질도 좀 그렇고 문제 품질도 좀 그렇고 했는데, 저희 걸 쓰니까 훨씬 더 품질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사용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내는 게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크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어 데이터 많이 학습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B2B에서는 지갑을 열 수 있느냐 아니냐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성공 케이스들을 되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공 케이스들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체 기술로 사전 훈련, 그러니까 파인 튜닝 추가 학습 말고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사전 훈련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걸로 실제 서비스와 외부 생태계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업적인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 진짜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자체 서비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회사가 전 세계에 20개가 안 될 거예요. 미국에 좀 있고 중국에 좀 있고, 국내에서 네이버는 있고. 그리고 말고 또 있어요. 몇 군데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어가지고요, 저도. 네. 티핑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전환기는 늦어도 2년, 빠르면 내년 정도면 상당히 많이 일하는 방법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 없이 일 못하고, 인터넷 없이 일 못하고,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려면 물론 살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살기 힘든 것처럼 1,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생성 AI 도움 받아가지고 얘가 없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전쟁 시대인 것 같아요. 각 국가들 단위로 세말트만 돌아다니면서 핵처럼 관리해야 된다, 총칼 만들었지 전쟁 상황이긴 한데, 결국은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적인 혹은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되려면
저희 같은 기업들이 열심히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쓰고 나의 능력으로 체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조직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사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000배입니다. 1000배. 초고대 AI는 사실 규모가 만든 혁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나니까 상대적으로 는 구글이 좀 더 유리할 거고 근데 연산량은 GPU 개수 곱하기 시간이에요. 아마존은 진짜 강력한 스타트업들을 자기 생태계로 끌어들였어요. 이스라엘에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초거대 AI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요리법을 가지고 진짜 최고의 하드웨어, 최고의 GPU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딜 수라고 얘기를 하죠. 투자가 직접 이루어진 건수는 2021년, 2022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해요. 물론 생성 AI 기준입니다. 전체 AI는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 액수는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는 3조 원 정도의 규모가 생성 AI에 투자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160조가 투자가 들어간 거예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의해 가지고 건수는 줄어들 수는 있는데 투자할 때 굉장히 유망한 AI 기업 중심으로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고 있다. 사실 어제도 아마존이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거의 챗 GPT, GPT-4에 맞먹는 글 쓰는 AI 클로드란 걸 만든 스타트업이 있어요. 사실 그 엔트로픽의 주요 멤버들이 GPT-3 만든 멤버들이 나와서 창업을 한 거거든요. 오픈 AI에서. 거기에 4조를 그냥 투척을 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딜들이 기술력 있는 주요 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엔트로픽의 회사 가치에 비하면 비중이 그렇게 큰 게 또 아니래요. 제일 비싼 데가 오픈 AI가 밸류는 가장 비싸죠. 그리고 인플렉션 AI, 뭐 캐릭터 AI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초고대 생성 AI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생성 AI 기반으로 챗봇이나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밸류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GPT-3 시절부터 초고대란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거대는 뭐고 초고대는 뭐냐 이렇게 많이 문의들을 주세요. 최근의 인공지능 AI들은 대부분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 모델이 됐든 서비스도 됐든 구현을 합니다. 근데 이 딥러닝이 뭐냐면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막 시키면 패턴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하는 기술이에요. 데이터를 막 집어넣으면 데이터를 보고 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모델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건데 그 인공신경망이라는 얘기는 사람 뇌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비슷하냐고 물으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구조 자체는 사람 뇌를 모방을 해서 만들었어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19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사람 뇌를 모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사람 뇌에는 뉴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경세포입니다. 이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뉴런들을 연결하는 이 인공신경망도 마찬가지여서 개별 뉴런에 대응하는 노드라는 게 있고요. 정점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정점들을 연결하는 연결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결선들이 고유한 값을 갖습니다. 실수값 0.8, 0.7, 마이너스 0.2 이렇게 연결선들이 실수값을 갖는데 이 연결선들의 집합체가 인공신경망을 정의를 하고요. 이 연결선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걸 우리는 거대 AI라고 얘기를 해요. 2018년 이전까지는 정말 많아봐야 한 5천만 개 정도의 연결선? 2018년이 지나면서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벌트라고 하는 AI가 나옵니다. 그 모델이 약간 거대 AI의 시작인 느낌이긴 해요. 글과 관련된 데에서는. 근데 그때 1억 개가 넘는 모델이 나오고 연결선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공부를 시켜야 그 많은 연결선들을 충분히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 예전에는 뭐 데이터 해봐야 한 10,000건 정도 학습하고 막 이러고 말았는데 그 벌트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위키피디아 전체를 통째로 학습을 다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개되어 있는 책 데이터를 통째로 다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쯤 하니까 예전에는 요약이면 요약, 번역이면 번역, 질문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AI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악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AI도 있을 거예요. 이 AI들이 다 따로 만들었어야 했거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AI, 저 문제를 풀기 위한 AI 이런 것들을 개별로 다 따로 학습을 하고 만들어야 했는데 이 벌트라는 게 처음 나오면서 기존의 많은 문제를 가장 잘 푸는 AI들을 다 깨버린 거예요.
거의 동일한 모델인데 해당하는 문제 조금만 학습을 시키면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문제를 위한 AI를 만드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되게 잘하는 AI를 만들고 걔를 조금씩 적응시키는 게 훨씬 낫구나 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고, 근데 그게 되려면 모델이 커져야 되구나, 즉 연결선이 많아져야 되구나, 그러면서 거대 AI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초거대는 뭐냐? 이제 제가 벌트가 한 1억 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거는 한 2, 3억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0년에 GPT-3가 나오는데 이 GPT-3가 1,700억 개예요. 1000배입니다. 1000배. 기존에 있던 AI보다 아주 적게는 15배 이상 커진 거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에 비해서는 수백 배 이상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초거대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초거대가 되니까 안 되던 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되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그 해당하는 데이터에 맞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데, 이걸 했더니 예시만 보여줘도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삼행시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행시라는 건 말이지 하, 정, 우가 있다. 그럼 하, 뭐, 정, 뭐, 우, 뭐 이렇게 쓰는 거야 했더니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능력들이 발현이 되는 게 커졌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고, 지금 챗GPT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따로 학습시키지 않잖아요.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뭐 내가 뭐 요약을 시키면 요약을 하고, 이메일 써달라 그러면 이메일 쓰고 하는 게 가능한 것도 AI가 커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한계가 있고요. 첫 번째, 약간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 사람의 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계에서 공통된 정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정의가 들쭉날쭉이니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야 완벽한가를 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뭘 하면은 우리는 이 인공지능이 완벽하다고 얘기할 것인가를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는 지능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은 그럼 도대체 뭘로 정의를 할 거냐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니 도대체 완벽한 인공지능은 무엇인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그대로 모사해서 사람만큼 하면 완벽하냐라고 물으면 사람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답을 하는 인공지능은 과연 완벽한 인공지능이냐라고 물었을 때, 지식은 그럴 수 있는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그건 이제 근본적인 문제고, 좀 더 내려오면 초거대 이해를 학습을 시킬 때 단어를 몇 개 보여주고요. 단어를 딱 가립니다. 나는 집에 다음에 무슨 단어가 올 건지를 맞춰보도록 시키는 거예요. 가려놓고. 뭐 간다 아니면 온다 아니면 갔다 뭐 이런 대충 이런 걸 거잖아요. 나는 집에 가서 밥을 다음에 먹어오겠어요. 뭐 먹었다 이런 거 오겠죠. 혹은 먹을 거다 이런 거 오겠죠. 그렇게 단어를 가리고 단어 맞추는 걸로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글을 잘 쓰게 되지? 신기하실 수 있는데, 모델이 엄청 크고 단어 가리고 단어 맞추기를 수조번 하면 글을 굉장히 잘 이해하게 되고 글을 굉장히 잘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초거대 AI는 사실 규모가 만든 혁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앞에 나온 단어들을 쭉 보고 다음 단어를 계속 채워가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이 되게 그럴듯하거든요. 문법적으로도, 그 다음에 글의 흐름으로도. 그런데 팩트가 아닌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 글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환각현상 혹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려져 있는 한계점이에요. 그리고 문서 데이터가 막 수조 개의 단어로 구성된 데이터로 학습을 막 시키잖아요. 그 학습 데이터를 나름 열심히 가공도 하고 품질 관리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 안에 자연스럽게 편향된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영어 문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문서에는 책도 있을 거고 뉴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사료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글을 남길 때는 지식만 남기는 게 아니라 뭐 사회, 문화, 가치관, 습관, 사회규율, 규범 같은 것들도 다 녹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편향적으로 동작을 해서 AI도 같이 편향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간호사를 만났다. 다음에 대명사를 바꾸면 그녀가 나오는 거예요. 간호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녀는이 되는 거예요. 간호사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엔지니어다, 의사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he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편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AI는 데이터를 보고 배우니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이 데이터가 섞여 있어서 혐오적인 표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를 하는 방법은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없어서 그 엔지니어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가 초거대화되면서 무슨 능력이 생겼냐면 나는 머니 인사이드에서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초고대 AI로. 이런 미션이 떨어진다고 칠게요. 그럼 그 미션이 있다고 쳤을 때 해야 되는 부분 과업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섭외를 한다. 그다음에 방송 장비를 세팅을 한다. 그다음에 사전 질문지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을 거잖아요. 미션에 대해서 이런 부분 과업을 도출해서 정의하는 걸 AI가 할 수 있게 됐어요. 오토 GPT라는 게 있는데 내가 사람을 뛰어난 인재를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job description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 뽑는지를 포스팅을 하고 그 링크드인에 연결을 해가지고 초안을 작성하고 포스팅을 하고 SNS 홍보를 하고 해야 됩니다가 이렇게 부분 과업이 만들어지고 그 부분 과업에 대해서 그 프롬프트라고 하죠. AI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명령어 그것도 자동으로 만드는 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AI 학습을 시킬 때 이 미션 수행 큰 미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미션 수행을 할 때는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하도록 강제를 해놨어요. 사람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를 AI 학습할 때 강제를 해놨거든요. 그걸 우리는 얼라이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미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부분 과업들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 과업을 도출할 때 그 부분 과업 정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얼라이먼트가 깨질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이 방에 우리는 이 방의 환경을 쾌적하게 너는 해야 된다라고 AI에게 미션을 내려요. 그러면 이 AI 입장에서 보면은 방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환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온도를 적당히 맞추고 이산화탄소 농도와 산소 농도를 적당히 맞추고를 해야 된다라고 부분과업을 도출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고 산소 농도를 유지하려고 봤더니 저기 있는 사람이 자꾸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네요. 쟤 없애면 되겠네. 이게 얼라이먼트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사람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연구들이 계속 좀 더 진행이 돼야 된다. 엊그저께 샘 알트만도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방법으로 AGI라고 얘기를 해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인데 쉽게 설명하면 사람 수준의 아무거나 다 잘하는 AI 혹은 사람을 좀 더 뛰어넘는 AI 이런 걸로 가려면 지금 방법으로는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 가리고 단어 맞추기를 하고 인공신경망이라는 것 자체가 팩트를 저장했다가 가져오는 데이터베이스처럼 그런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완벽할 수 없다. 지금 방법으로는 사실상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세상에 가치를 제공을 못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자, 자동차가 사람을 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었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 잘못 감전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사람이 감전되거나 위험하지 않은 전기를 만들어 아무도 못하잖아요. 하지만 전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사회 발전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거예요. 완벽한 거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 완벽하지 않은 와중에서도 이제 이 생성 AI는 지금까지 되게 힘들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특히 검증이 된 게 생산성 향상. 글 쓰는 데 도움을 주니까 그림 그리는 데 도움을 주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는 사용자들의 가치이기도 하고 사용자들이 편한 거 비즈니스적인 가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이폰에 AI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제 생성 AI 관점에서 보면 특히 요즘의 어떤 초고대 생성 AI 관점에서 보면은 애플이 애플 GPT를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뉴스는 나오긴 했어요. 이번 아이폰 15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 정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런 글 쓰는 생성 AI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모델이 워낙 크니까 이거를 폰에 집어넣자니 모델을 작게 만들면 성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구글도 그 팜2라고 초고대 생성 AI가 바드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걸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모델 종류를 4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작은 거는 모바일에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넣는 게 다가 아니고 배터리도 고려해야 되고 열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사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뭔가 좀 테스트를 해볼 것 같아요. 아마존은 약간 접근 방법이 오픈 생태, 그러니까 협업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트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마존이 사실 초고대 글 쓰는 AI, 전문 용어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드, 챗GPT 같은 것들을 다 통칭하는 얘기인데 이 기술 연구개발 경쟁을 40% 큰일이 있겠어? 라고 방관했던 것 같아요.
지켜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기 시작했는지 올 초부터 자체 초고대 언어 AI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놓은 게 타이탄 이런 것들이 있긴 해요. 그런 걸 하면서 결국은 이 AWS 클라우드랑 사업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시너지를 내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마존은 타이탄이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비해서 약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들, 진짜 강력한 스타트업들을 자기 생태계로 끌어들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엔트로픽이 만든 클로드라 모델이 있는데, 클로드가 GPT-4랑 서로 삐까삐까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거든요. 거의 맞먹을 정도로. 그거를 AWS의 생태계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4조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엔트로픽만 끌어들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초거대 AI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AI21 Labs라고. 거기서 만든 듀라식이라고 하는 모델도 AWS 위에 올리고, 코이어 이런 회사 것도 올리고, 최근에 국내에서는 NC소프트가 만든 바르코라는 모델이 있어요. 한국어 중심으로 게임 만들 때 쓰려고 만든 건데 그것도 올리고, 메타에서도 상대적으로 크기가 조금 작은 라마란 걸 만들었거든요. 모델 아예 통째로 공개를 했는데, 라마2도 AWS 위에서 올려가지고 클라우드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선택지를 쫙 풀어놨어요. 그리고 초고대 생성 AI를 굉장히 쓰기 쉽게 패키징 해놓은 베드락 이런 걸 주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AI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AI든 상관없고, 아마존이 만든 것도 있고 다른 스타트업들이 만든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외부에서 되게 쓰기 쉽게 패키징을 해놔가지고 우리는 클라우드를 팔면 돼, 약간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올린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네. 클라우드는 약간 하드웨어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컴퓨터 하드웨어 위에서, 왜 위라는 표현을 쓰냐면 메모리에 로딩을 해가지고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 위에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니까, 마찬가지 클라우드는 하드웨어 플러스 좀 기반 소프트웨어 개념이고요. 그 기반 소프트웨어 위에 AI를 얹어야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엊그저께 또 뉴스 나온 게, 우리는 알렉사에도 붙이겠다. 알렉사가 스피커 포함해서 AI를 온갖 데다 다 집어넣은 생태계가 있잖아요. 아마존 알렉사. 얘가 지금까지는 지적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아마존이 만든 초고대 생성 AI를 붙여서 훨씬 더 똑똑하게 만들겠다. 그런 전략을 또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극대화해서 활용하는 전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마존은 구글이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메타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초고대 AI를 만드는 부분은 조금 덜하다. 지금 현재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시장을 나눠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구글은 검색 엔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물론 구글 클라우드가 있긴 하지만 B2C,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검색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B2B를 클라우드 기반의 B2B, 그러니까 비즈니스 대상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데다가 GPT-4 다 붙여서 코파일럿이라 해가지고 문서 파일 업로드하면서, 야 이거 프레젠테이션 파일 PPT로 만들어줘 하면은 그냥 문서 파일 쫙 읽어가지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다 만들어주고 하는 기능들이 되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서 기업에다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기업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이 생산성이 엄청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조금 더 강점이 있어요. 검색은 구글에 비해서 좀 약하지만, 구글은 그런 B2B를 안 하냐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그런데 이 B2B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객 파트너들과의 어떤 협업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글 클라우드가 듀엣 AI라고 해서 비슷한 제품을 내놓긴 했지만 업력 차이가, 업의 경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나니까 상대적으로 B2C는 구글이 좀 더 유리할 거고, 상대적으로 B2B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오픈 AI 자체는 비영리 연구 기관인 오픈 AI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상업적 용도로 뭔가 회사처럼 운영하는 오픈 AI LP가 있어요. 이 둘 합해서 오픈 AI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입니다. 오픈 AI 입장에서 보면은 GPU,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학습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챗GPT 같은 GPT 운영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대규모 학습 인프라가 필요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연구자 수백 명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오픈 AI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한 거예요, 대규모로. 그리고 하드웨어 인프라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활용을 합니다.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GPT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피스 프로그램에 윈도우즈에 그리고 화상 미팅하는 팀즈에 그리고 코드 짜는 AI도 되니까 뭐 VS 코드 이런 개발 툴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윈윈을 하고 있는 거죠. 빙 검색에도 집어넣는 거고. 사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오픈 AI가 지금 하고 있는 챗 GPT의 엔터프라이즈 버전, 기업형이거든요. 챗 GPT의 플러그인 외부 앱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글만 쓸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 묘하게 겹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 관계이긴 하지만 내년, 내후년 막 지났을 때,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오픈 AI가 어쨌든 매출을 내가지고 투자금을 다 갚으면 이제 각자의 길, 이런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떤 형태로 될지 또 지켜봐야죠. AI가 굉장히 커지고 이 큰 AI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똑똑하게 만들려면 그만큼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이 모델의 크기랑 데이터의 양을 곱하면 그게 필요한 연산량이거든요. 근데 연산량은 GPU 개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GPU가 기본적으로 한 100개 있을 때 1년을 학습시킬 거, 1000개 있을 때가 몇 달로 줄어드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없이는 구동이 안 되잖아요. 컴퓨터라도 켜야 소프트웨어 그 위에 구현이라도 하고 돌리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GPU를 포함한 하드웨어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성 AI 기본 소스 코드는 공개가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논문 형태가 됐든 소스 코드 형태가 됐든 기본적인 거는 거의 공개가 되어 있어요. 걔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되냐 하면 보통은 잘 안 되고요.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요리하지 않습니까? 요리를 하는데 저희 백종원 대표님이 똑같은 요리를 해요. 김치찌개 끓여요. 레시피 다 알려줍니다, 저한테. 백종원 대표님이 끓이는 김치찌개랑 제가 끓인 김치찌개랑 맛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 레시피만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다 짜고 그리고 데이터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학습을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온갖 특이한 증상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모델이 클 때는 도대체 왜 에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에러가 막 발생하고 막 그래요. 이런 게 논문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GPU 1000개 이상의 슈퍼컴퓨터에 한 2만 장 가지고 막 학습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오픈 AI는. 근데 개별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GPU가 단일 슈퍼컴퓨터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다 돼 있어야 되고 빠르고 효율적인 저장 장치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 초고대 AI를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뭐 2만 장 있어도 이렇게 딱딱딱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건 쓰기 좀 힘들고,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애저죠. 거기에 인프라를 활용해서 학습을 한다. 거기도 이제 수천 장, 만 장 이상 이렇게 막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 들어간 반도체 칩 있잖아요. 네. 이게 메모리가 있잖아요.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연산 장치가 있을 텐데, 연산 장치랑 메모리를 만드는 것들은 각자 회사들이 따로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연산 장치는 직접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메모리는 뭐 삼성이 됐든 TSMC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사서 메모리를 끼우는데, 이 메모리랑 기억 장치잖아요. 그다음에 연산 장치를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를 잘 해야 GPU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노하우가 엔비디아가 세계 최강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넣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요리법을 가지고 진짜 최고의 하드웨어, 최고의 GPU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는 서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올라가고 발전하면서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1940년대 초기 버전의 굉장히 그 원시적인 인공신경망이 있었고, 1980년대 때 또 인공신경망이 이거 되게 잘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가 이제 제프리 힌튼이라고 현존 AI의 거의 대부 같은 분이 계세요. AI 최고의 석학인데 그분이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에 사실상 오늘날의 인공신경망 관련된 거의 모든 걸 만든 분이에요. 1980년대에 만들긴 했는데 좀 쓰다 보니까 얘는 메모리도 많이 먹고 너무 느린 거예요. 이론적으로 다 좋은데 뭐 써먹을 물건이네 하고 안 쓰다가 빅데이터 시대가 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하고 나니까 버려졌던 애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와, 세상에 얘가 그렇게 무시할 애가 아니네 하면서 오늘날의 이 딥러닝 시대가 온 거거든요. 오늘날의 초급 AI 시대가 온 거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서로 이렇게 끌어주는 느낌이고요. 지금 현재 AI의 크기가 더 안 커지고 있거든요. 더 안 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드웨어가 약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하드웨어가 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효과적인 크기, 그리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 학습, 그리고 학습을 시킬 때, 얘를 공부를 시킬 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시킬 거냐 하는 쪽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하드웨어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면 또 소프트웨어도 같이 또 따라갈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